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시사인에서 일하는 장희로입니다. 조금 일찍 와서 터미널에 내려서 시장도 좀 구경하고요. 여기 앞에 이름이 뭐더라? 카페에서 맛있는 핸드드립 하는 카페도 있어서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영광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라고 나름 회심의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사무국장님이 맨날 다들 하는 말이다 약간 이렇게 해서 이 농담은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들 들으시는 농담이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제가 기자로 14년, 15년을 일해왔기 때문에 뉴스 읽는 법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기를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목을 뉴스 읽는 마음이라고 짓고 미디어 리터러시 기르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중에 제철소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제 마음 시리즈들을 내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뭐 출판하는 마음, 뭐 문학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음 시리즈들을 내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떻게 일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를 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챙겨보는 책인데,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뉴스 읽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생산자지만 여러분들은 독자로서 기사를 어떻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는지, 또 제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뭔가 메모하고 뭐 이럴 만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준비해온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사인, 이게 지금 저 어떻게 다 출력돼가지고 전달되는지 모르고 너무 저의 이력을 이렇게 써놨는데, 네, 이런 사람입니다. 2009년 10월에 입사했고요. 지금은 이제 시사인 유튜브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쵸, 문화, 정치, 사회, 편집, 뭐 잘하는 게 없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여러 팀을 굴리면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시사인 유튜브 정치 왜 그래 등 이제 저희가 월화 금 8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진행하는 날은 아니어서 오게 됐는데, 혹시 유튜브 아이디 이제 다들 있으시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일하는 매체가 종이 매체이고 주간지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영광스럽게 저의 월급을 주시는 10년 독자분도 만났는데, 저희 구독자분도 만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처음에 이제 뉴미디어, 뭐 유튜브 이런 거 맡으라 그랬을 때 좀 되게 고민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그럴 것 같았으면 방송사가지 뭐하러 주간지 왔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독자가 요즘 어디 있지? 라고 하면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럼 독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기자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고요. 지금 저 사진은 제가 최근에 냈던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네, 누구신지 모르지만 네 냈던 책인데, 이따가 제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서, 오늘 퀴즈가 2개거든요. 그래서 맞추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제 책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다른 의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크로스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거든요. 뇌신경 과학자들이 이제 뇌 영상법, 그러니까 뇌를 찍는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나랑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내 뇌 속에서 벌어지는지를 연구를 해요. 연구자들은 정말 별걸 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나랑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뇌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은 자극이 받는데요, 뇌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의견 대립이라는 게 때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신체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런 위협을 받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랑 이제 의견 대립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갈등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뭐 뉴스의 홍수라고 하고 매체도 엄청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뭐 좋든 싫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 이런 거에 더 많이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욕하기는 쉽죠. 어떤 정당, 정치인 이런 것들 욕하기는 쉬운데 그게 욕하는 건 사실 되게 간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는 사이에 사실 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공격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 사이에 민주주의가 사실 공격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시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그냥 욕하고 넘어가는 거죠. 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의견들이 많은 시점에서 언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럼 유튜브에서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데가 중간이 없고 굉장히 이제 극과 극의 의견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고 사실 그 관심 자원이 다 돈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이 곧바로 뭔가 저널리즘을 실천하기에 좋은 플랫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 지루한 일이 남아 어쨌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인도계 미국인 코미디언이에요. 넷플릭스에 보시면 이런 앵글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영국 총리처럼 생겼 네, 핫산 미나즈 스탠드업 코미디쇼 이런 앵글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넷플릭스 보다가 너무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다들 잡지가 뭔지 기억하시죠? 손에 들고 넘길 수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최근 잡지들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72쪽이 나옵니다. 주간 단위로 72쪽이 나오고요. 지금은 뭐 여기 뉴닉 같은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같은 거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뉴스를 나한테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뉴스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큐레이션 하는 것들이 요즘 되게 우후죽순 많아지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디 갔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전통적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가 뭐냐라고 하면 주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사인이 3,000원이던 시절부터 대학교 때 3,000원이던 시절부터 봤었는데요.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주간지 한 권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 2008년, 2009년에 3,000원이었어요. 5,000원. 맞아요. 지금 5,000원입니다. 맞추시는 분이 있다니. 사실 요즘은 가판에서 잘 사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알기 어려운데 이게 한 10년 만에인가 올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뉴스들 사이에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깊이 있게 취재했어 라고 하는 그걸 이제 묶어둔 게 주간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야, 지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깊이 있게 알아봤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묶어놓은 것들이고요. 이게 뭐 저희가 인스타그램 손에 들고 넘길 수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인스타그램이랑 비교가 안 되죠. 영향력으로 따지면 인스타그램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유가부수를 검증하는 그 한국 ABC 협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2013년부터 줄곧 시사주간지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월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니까 1년이면 이제 21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을 내고 이제 구독하시는 독자분들도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를 뭐 종이책이나 이런 걸 받아보지 않으시고 그냥 이 매체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 매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한 2,000명 정도가 계시는데요. 사실 아직도 종이로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한 번씩 되게 놀라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우리 매체를 봐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종이 매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종이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좀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지면으로 나갔던 기사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들을 웹페이지로도 발행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요거는 가장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그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제가 익산의 장전마을이라는 곳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취재했던 곳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단 안마을이라고 해서 이 지금 나오는 곳이 비료공장인데 저 비료공장에서 내뿜는 유독가스, 사실상 담배 연기나 마찬가지인 것에 마을 주민 88명 정도가 이제 17년 넘게 이제 노출이 되어서 88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암에 걸리고 이런 마을이어서 언론에서는 집단 암마을 이런 식으로 약간 낙인이 찍혀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달 정도를 머물면서 여기 계신 88명의 분들을 다 만나고 인터뷰를 해서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이분들한테는 평생을 자기가 살아왔던 지역이고 삶의 터전인데 그것이 집단 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이분들한테 이름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집단 안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내 이름은 뭐 손평숙이야, 내 이름은 문병준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받아 적는 매체가 없더라고요. 사실 집단 안마을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선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에서 사람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쭉 한 달 정도를 머물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그냥 단순히 종이지면으로만 전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웹페이지를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림동이라는 데에서 한 달 정도로 또 살면서 참 잘 가죠. 한 달 정도를 살면서 취재를 했던 곳인데요. 사실상 작은 중국이나 마찬가지인 동네였어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서울보다 체감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이때 여기 취재를 왜 갔었냐면 그 기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대림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신입생 전체가 중국인 동포의 아이들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어서 대체 대림동이 지금 어떻길래 라는 마음으로 취재를 들어갔었고요. 실제로 가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또 중국인 동포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머물면서 이제 르포를 썼던 것들을 종이로도 내고 이렇게 웹페이지 형태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빈집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구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약간 이 빈집에 대한 취재들도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 만들어서, 이거 익산입니다, 여기도. 익산의 중앙동인가요? 여기가? 그래서 아까 저 사무국장님 말로는 여기가 사람으로 바글바글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빈상가 이런 식으로 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실 종이에서는, 종이 잡지로 볼 때는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었고, 이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존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죽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행 시 교통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차에 있는 블랙박스로만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의 시선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몸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어떨까? 아이들은 사실 저희보다 시선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보는 게, 어른이 보는 걸 못 보는 게 있고 차가 보는 걸 못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보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 이제 아이들을 무슨 고라니에 비교해서 뭐 이렇게 막 튀어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린이를 혐오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뭐 블랙박스를 예능화해서, 사고 현장을 예능화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들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 눈에선 저것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룬 기사들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기사들을 좀 썼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간지의 장점인 탐사보도,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이제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로 좀 표현한 것들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들을 여러 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누가 긴 글 읽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읽습니다, 잘 쓴 글이면. 그것을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주로 있었던 저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한 달 있으면서 기록한 것들이 원고지로 거의 600매 정도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88분을 다 만나서 기록을 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줄여서 200매 정도의 이제 기사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기록들을 했던 것이
종이 잡지인 동시에 이 디지털 매체다라는 것들을 정체성을 좀 갖고 가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종이라고 하는 것, 종이 매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매체인지 여러분들을 꼭 설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전승되는가, 이렇게 이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SF 작가인 어슐러 르긴의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읽을 겁니다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뉴스 어떤 방식으로 읽으시나요? 아까 저 선생님이 이제 저희 시사인을 구독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주로 SNS, 포털 이렇게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그 SNS랑 포털에서 보는 뉴스는 공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짜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앉으시면 광고를 받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무료라고 생각하고 보는데요. 그 뉴스에 대한 값을 어디서 치르고 있냐면 자동차 회사가, 건설사가, 각종 대기업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뉴스는 왜 이렇게 내 일상과 가깝지 않지?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왜 뉴스에 안 나오지? 라고 하면 그 이유는 그 언론 노동의 값을 쳐주는 곳들이 그런 대기업들이고 뭐 자동차 회사고 대기업, 건설사들이고 이렇기 때문인 거죠. 아마 언론 기사 중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기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기사들만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아파트 사는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 기자라고 하는 직군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사실은 또 되게 언론이라고 하는 창에 반영되는 거기도 한데요. 그 주류 언론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비용이 이렇게 다 광고이기 때문에 시사인 같은 독립 언론이 망하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망하는 건 우리의 손해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손해다. 제가 이렇게 약간 뻔뻔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독자의 광고가 아니라 독자에 의존해서 독자가 내는 돈으로 유지되는 언론사가 두 곳인데 하나가 이제 뉴스타파라고 하는 아마 유튜브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제 언론사가 있고요. 또 저희 종이 매체로는 시사인이 있는데요. 제가 외국의 독립 언론들은 대체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년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해외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봐도 한국처럼 건강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독립 언론이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기도 해요. 이런 언론사들이 두 곳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저력이기도 한데 아까 뭐 인스타그램 얘기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정보라고 하는 거를 읽고 쓰는 시대가 아니라 보고 찍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읽고 쓰던 것들을 지금은 보고 찍는 거죠. 근데 보시면 종이로 어떤 뉴스를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종이로 뉴스를 본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라고 하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보시는 뉴스라고 하면 어떠세요? 다 똑같은 포맷 아닌가요? 제목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쭉 그냥 이어진 이게 하면 볼게요. 제목이 있고 사진 나오고 그냥 포맷이 다 똑같잖아요. 인터넷으로 보는 뉴스들은 다 포맷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로 보는 지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커버 스토리라고 하는 어떤 힘을 준 지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앞에 이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사진을 어떻게 썼는지,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사진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편집 요소가 다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볼 때는 이런 편집 요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론사가 이 기사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언론사가 이 부분에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사를 읽는다기보다 이 편집을 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재라든지 제목이 뭐라든지 사진은 어떤 거, 왜 같은 현장이어도 사진은 어떤 걸 썼는지 이것들이 이 언론사가 말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취재원을 만났는지, 그 기사가 일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가 배치된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시더라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에 보시면 뉴스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언론사별로도 있는데 신문복이라는 난이 있어요. 이게 1면에는 요 기사가 있어, 2면에는 요 기사가 있어, 3면에는 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론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정보가 주로 1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같은 날인데도 다 다릅니다. 1면 기사를 뭘로 썼는지가. 그렇게 이거는 이제 온라인 그냥 줄글로 이게 링크로 들어가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방법. 이런 일들을 지금 어떤 언론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읽기라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 행위인데, 여기서도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여기다가 따로 메모해 놓기도 했지만, 어슐러르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듣기나 보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인데, 근데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보여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도대로, 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내 속도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지라고 하면, 읽기라고 하는 이 능동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매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첨단 기술을 뽐내는 건 아닌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고 하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 얼마나 오래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데이터라고 하면 막 되게 영속적일 것 같고, 처리하는 속도도 많고 양도 많고. 근데 싸이월드 여러분 아직 갖고 계십니까? 이글루스, 전 여러 개의 블로그를 해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메모해놨던 거 이제 어느 순간 다 그냥 디지털 쓰레기가 돼서 찾을 수도 없게 되거든요. 종이는 다르죠. 종이로 무언가가 적혀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 쓴 글이든 못 쓴 글이든 어쨌든 이 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무언가 책으로 한번 나왔다라고 하는 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가 어떻게 전승되느냐 하면 종이에 적힌 것으로 전승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 진짜 입사할 때도, 제 2009년 입사인데 입사할 때부터도 종이 매체 다 망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동의하기 너무 어려워요. 종이라고 하는 매체가 갖고 있는 이런 속성들 때문에 종이 매체가 망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종이에 적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밀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이에 적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에 일단 한번 우리가 걸러지는 거죠. 정보의 어떤 허구라든지 우리 가짜라고 하는 것들이 종이에 적힌다. 물론 종이에 적힌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에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를 전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리터러시가 뭐냐라는 이야기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먼저 전 세계적 리터러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OECD 이런 데서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건데요.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이다. 너무 많죠? 뭘 자꾸 많이 하라 그래. 그리고 OECD도 보면, 근데 OECD 정의가 좀 간결해요. 일상생활,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을 위한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어떤 의지, 노력, 이렇게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건 이제 강은진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리터러시를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읽고 쓴 능력을 의미하는 리터러시, 그리고 미디어를 합쳐진 용어로 미디어 활용에 대한 기술, 내용에 대한 수용력과 비평 능력, 미디어를 매개로 소용하는 창작력, 미디어 사용에 대한 자기 조절력과 책임감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독해인 거죠. 거기에 이제 미디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실제 세계를 그냥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죠. 기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게 미디어의 어원이 뭐냐면 미디어스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스가 붙는데 중간에 있는 것, 둘을 이어주는 것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딱 뭐 물질적으로 딱 중간에 위치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전하는 이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 이런 거를 좀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메시지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잠시만요. 퀴즈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텔레비전 뉴스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2번. 같은 사건이라도 텔레비전 방송국에 따라 그 사건을 다르게 보도하기도 한다. 3번. 사람들은 텔레비전 뉴스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4번. 텔레비전 뉴스의 형식과 내용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오! 다 그렇죠. 너무 쉬웠죠? 역시 문제가. 맞습니다. 아, 제가 이 선물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다 못 드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그 이제 텔레비전을 비롯한 모든 뉴스에서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시각, 그리고 방송사의 제작 과정, 관행 이런 것들이 다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재구성한 것인 거죠. 그래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몇 번이실 것 같습니까? 이번엔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네. 네. 제가 선생님들의 수준을 너무 네, 죄송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네. 이미지 유무 자체가 정보의 진위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지는 사실 얼마든지 또 조작될 수 있는 거기도 해서, 근데 그렇다면 나머지 메시지를 만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한다. 어느 한쪽 입장만 다루고 있는지 양쪽 입장을 모두 다루고 있는지 알아본다. 메시지를 게재한 날짜가 최근인지 오래된 것인지 알아본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온라인상의 메시지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더 어려운 퀴즈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 뭐냐면 뉴스인 것 같아요. 뉴스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을 보는 창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고정관념에 가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상상력이나 통찰을 주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는 보고 듣는 미디어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와 관점이 개입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드러난 것 못지않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결국 다르게 생각하는 힘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이 질문들을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너무 피곤하죠, 사실. 뉴스 작성자가 믿을만한지, 웹사이트 주소나 URL은 정확한지, 이름과 소속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누구인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취재원인지, 제목은 무엇인가요는 사실 나라는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뉴스를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대체 보통 언론사에는 제목을 다는 기자가 따로 있습니다. 편집 기자가 따로 있긴 한데 이 제목이 보도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뉴스에 포함된 사진이나 이미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 특히 종이 위에 있는 기사를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데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그 뉴스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훈련이 되면 이 질문들을 품고 무언가를 읽다 보면 그것이 이제 정보의 주인, 내가 정보의 주인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있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한 번씩 질문을 품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매뉴얼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이건 제가 지금 뽑아온 거는 실버 세대를 위한 건데 20대를 위한 것, 청소년을 위한 것, 초등학생을 위한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이렇게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아예 간행물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이것들을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이런 내용들, 특히 제가 좀 재밌었던 건 실버 세대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핸드폰으로 오는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피싱 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판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한 30분 정도 떠들었는데 정리를 하면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가 시간을 구획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사용하는 감각의 비율을 변화시킨다. 개인이 음악을 섭취하여 몸을 만들어가듯 음식을 섭취하여 몸을 만들어가듯 우리가 접하는 매체는 사고와 정서의 뼈대를 만든다. 네, 이 책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엄기호 선생님과 김성훈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화 형태로 나와 있게 두 분이 대화해가지고 대화하는 형태로 나눈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 결국 이 감각의 비율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와 정서의 뼈대를 만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읽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 언론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한국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읽으려면 제대로 된 무언가를 내놔야 될 텐데 이놈 새끼들 다 기레기고 여러분들 뭐 기레기란 말들 이제는 너무 이제 제가 알기로 2014년 세월호 때 그 단어 조어가 처음 생겼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런 단어가 되었고 기자들도 그냥 그래 우리는 기레기구나 약간 이런 데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은 계속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언론이 없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된 언론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언론 노동의 값을 지불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들이 광고하는 돈으로 언론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 시민들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별로 이분들이 내한테 돈을 줘서 내가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이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일하는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자 역할이 대체 어디까지지? 이게 요즘 저의 되게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단순히 쓰고 보도하는 거를 넘어서 동료 시민들을 어떻게 연결하지? 그런 게 제 요즘 숙제 같은 건데 기자라고 하면 흔히 취재해서 쓰는 게 하는 일 아니야? 할 일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글을 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다 안에 굉장히 여러 함의들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쓰다 안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쓰는 것으로 힘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뉴스의 목적이 전달이냐 연결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미디어와 언론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전달만이 아니라 연결하는 일, 시민들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거 접니다.
저 한참 촛불 때 탄핵 집회 한창이던 때에 광화문에 저희가 천막 쳐놓고 있었던 때고요. 이거는 그때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그 안종범 수첩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입수해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편집국에다 다 펼쳐놓고 이제 정리하고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많은 기자들이 뭐 기사를 보시면 너무 잘 아시겠죠? 많은 기자들이 어디에 숨느냐라고 하면 따옴표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지식의 단련법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쓰거든요. 코멘트가 담겨있는 정보의 진위 문제는 발언자에게 일임되고 저자 자신이 새롭게 알아낸 사실은 없다. 적어도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저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형식을 취한다. 요컨대 거기에 있는 것은 말의 차원에서만 사실일 뿐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는 알 수 없다. 저널리즘 본래 모습은 역시 팩트 그 자체의 추구일 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수법은 명백히 교활한 도피이며 퇴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 기사들이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로 끝날 건데 진짜 저널리즘이 뭐지? 라고 하면 그런 따옴표 저널리즘의 따옴표 안에 숨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공교육 정상화를 놓고 교사들이 연일 뭐 전체 교사가 50만 명인데 30만 명 가까이 길거리에 나오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대전에서 엊그제 돌아가신 선생님의 그 가해 학부모의 집에 찾아가서 그 일하는 식당 이런 데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뭐 돌을 던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뭐 쪽지를 붙여놓는다거나 가해자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일종의 사적 복수인 거죠. 이 공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요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할 가치가 있는 아이템일까요? 이렇게 어떤 가해자라고 해서 가해자의 가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적 복수를 하고 있는 어떤 형태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습니까? 하고 싶어요, 저도. 이 나쁜 사람, 약간 이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언론이 어느 것에 복무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질문해보죠. 언론이 어디에 복무해야 되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 있어 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일을 알려주는 데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사실은 뉴스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데요. 그걸 게이트키핑이라고 합니다. 언론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한다는 거는 어떤 것이 보도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언론사에서. 근데 이런 지금 뭔가 가해 학부모의 가게에 가서 일반 사람,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테러를 하고 있대. 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그런 보도들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보도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보도들만 계속 나오는 것, 사람들이 재밌어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저도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있죠.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뭐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가해자가 딱 명확하게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도하는 것은 되게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을 던지는 그런 행위를 조장하는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언론인데 한국의 언론사는 사실 같이 옆에 서서 막 던지고 있죠, 돌을. 여기가 나쁜 사람이야, 여기 조져,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면 돌을 다 던져놓고 이제 다음 돌 던질 곳을 찾습니다, 언론사들도.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자원, 많이 보는 그래서 조회수를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것들이 뭔가를 기민하게 캐치한 다음에 다음 돌 던질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데 그런 피드백 메커니즘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의 언론이 그런 해결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 권력에 대한 감시, 그다음에 비판, 그리고 의제를 설정하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대안을 언론이 그냥 이렇대라고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도 모색하고 해법도 제시하고 이런 단계까지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솔루션 저널리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세요? 뉴스 보면서 답답하시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면 그쵸.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분노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 해법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제가 해왔던 어떤 보도 사례 중에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제 예를 들 만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인데요. 이 노란봉투법은 아마 지금 많이 아실 거예요. 하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캠페인 자체를 사실 언론사가 캠페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2014년 때만 해도 낯선 개념이었거든요. 언론사가 딱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그 단체랑 같이 하긴 했지만 모금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사실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2차 생산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나 사건이나 현상이 없이 아무것도 쓸 수 없죠, 사실은. 기자는 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야만 쓸 수 있는 건데 당시에 그 손배가압류 문제로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썼던 기사들은 저희 이제 지면으로 뭐 많이 써봐야 3쪽 이렇게였는데 이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썼던 것들이 2달 동안에 50쪽을 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어떤 효능감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지 않고도 기사를 쓸 수 있구나.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컸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해야만 그것들을 막 쫓아가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캠페인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입법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제 계류 중인 그런 법이 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되게 착각병이 되게 심해서 그러니까 올라가 이제 그냥 일반보다 알고 있는 정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얘기 안 돼. 그냥 이렇게 하고 회의해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이템인데 저 지금 손배가압류를 당하는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삶이 통째로 걸린 문제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뭐 손배가압류 얼마 걸렸대라고 하는 굉장히 건조한 숫자들로 어디가 또 파업했대라고 하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걸었대라고 하는 건조한 것들로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입법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과정까지 언론사가 붙어서 같이 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것이 이미 10년 전의 일이지만 어떤 솔루션 저널리즘의 어떤 모습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옆에 있는 왓칭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했던, 여기도 이제 시민단체랑 같이 했던 건데요. 처음에 사실 미얀마를 돕는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거든요. 한국에 한참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기도 했고 대체 언론사에서 미얀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있죠. 미얀마 안에서. 그러면 한국의 독립 언론이 미얀마의 기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캠페인을 하면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어떤 사회적 압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다가 이 안에서 이렇게 쫓기고 있는 이거 그때 당시 현장에서 저희 그 미얀마 저희랑 교류하고 있는 기자분들이 보내준 사진인데 그 와중에도 취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취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것들을 이제 저희와 시민단체가 같이 해가지고 모금해서 이런 역할을 좀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제일 많이 나왔던 말 중에 광주 이야기를 하면서 미얀마를 도와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광주 경험 없이도 동료 시민으로서 미얀마를 도울 수 있어야 돼라는 말이 굉장히 절반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 사람들이 광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당시에 이렇게 주변국들을 돌아봐도 한국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공고화를 이룬 나라가 사실 아시아 전체로 넓혀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라의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어떤 기획 중에 하나가 이제 왓칭 미얀마 기획이었어서 그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요즘 어떤 것들을 아까 제가 뉴스의 목적이 전달이냐 연결이냐 해서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하는 어떤 고민 중에 하나는 가난이랑 불평등 문제거든요. 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이것도. 이 가난과 불평등,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문제는 이렇게 캠페인을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접하는 게 환경 관련 캠페인일 거예요. 뭐 종이 빨대를 씁시다라든지 이런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게 쉽게 캠페인들을 만들 수 있고 같이 이제 사람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데, 가난이나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복잡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어떤 솔루션 저널리즘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이고, 이게 사실은 그냥 뭐 그때 한참 모텔 아기처럼 어떤 건들은 그냥 되게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는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 이제 복잡한 가난의 맥락 속에 어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그 가난의 맥락 속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언론이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언론 종사자로서 반성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특종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매체보다 먼저 보도하는 게 특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보도하는 것, 마지막까지 사건이 지나고 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언론이 좀 전달할 수 있는지가 제가 속한 매체의 어떤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정치 상황이 어수선하고 이래서 뉴스를 보시는 마음이 개운치 않고 괴로우시고 이러실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저도 다 봐야 되는데 한숨을 먼저 쉬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누워서 아침 라디오를 틀어놓고 한숨을 쉬면서 이제 신문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에요. 2012년에 나온 책인데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라는 부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를 염려하고 절망해본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2가지를 요청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대중매체에 저항하기입니다. 정치 뉴스를 굉장히 사실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의 말이 보도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보도하는 것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의 모든 말이 사실은 다 따옴표 저널리즘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이 저자에 따르면 무력감을 자아낸다는 건데요. 뉴스가 정보를 다루는 속도와 규모는 시민에게 행동할 힘을 실어주는 대신 정보의 과부하와 사생활로의 퇴각을 유도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대중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자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견을 끌어안을 것을 부탁하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동의하지 않을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선물이자 힘이며 우리는 이견을 드러낼 때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의견에 강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 같은 언론 환경에서 곱씹어야 되는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그렇지만 많은 분들에게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세라 작가가 썼던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느라 수고가 많아 혹시나 힘에 부치면 언제든 덜 열심히 살아도 된다는 걸 기억해 줍니다. 사실 이 퇴근하시고 평일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여기 와서 이게 뭐라고 이 이야기를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덜 열심히 살아도 된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고요. 저기에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아니,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할까 싶은데요. 들으시면서 되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언론 환경에 대해서 제가 뭔가 답변 드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